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책은 선생님, 항우울제 대신 시를 처방해 주세요. 지은이는 성유미, 국제정신분석가, 로아 정신분석 클리닉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 서문입니다. 의학을 공부하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제게 가장 지혜로운 말은 바로 시인, 예술가들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삶의 모토로 삼은 글도 바로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의 것이지요. 감동을 잃어버리면, 사랑할 수 없다면, 소망하지 않으면, 떨림이 없다면, 살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야. 예술가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 정신 건강과 심리를 치료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시가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입니다. 시에 무의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숨겨왔던 판타지와 상징들이 시로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정신분석가 프로이트의 이론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클라이밍 체험을 처음 접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 발 떼는 순간 몇 초 매달리지도 못하고 툭 하고 떨어지고 말지요. 아이들은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부모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고개를 내젓습니다. 다른 놀이를 하겠다며 도전하기를 포기합니다. 땡! 그런데 갑자기 종이 울리면 아이의 눈은 동그래집니다. 끈기 있는 누군가가 끝까지 올라가서 꼭대기에 종을 친 겁니다. 이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이의 눈빛은 달라지고 다시 해보겠다고 덤벼듭니다. 종소리가 일종의 동기부여를 한 셈입니다. 그때는 부모가 힘에 붙여서 조금 쉬자고 해도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끝까지 해내는 일이 없지? 하면서 끈기가 없다고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내가 이 일에 재미를 느끼는가,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일이 재미있어지고 좋아지면 끝까지 하는 힘은 저절로 생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야 맙니다. 주변에 온갖 도움을 끌어서라도 해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끈기도 인내심도 없다며 자책해왔다면 먼저 자책의 덫을 끊어내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장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릴게요. 하나, 나는 끈기가 없다는 오래된 세뇌,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날 것. 둘, 실제로 없는 것은 끈기가 아닌 자신을 향한 믿음,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것. 셋, 자신감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 그것을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심장이 원하는 일, 좋아하니까 하게 되는 일, 그런 일을 하세요. 끝까지 해내는 성공을 원한다면. 전심, 노먼 빈센트 필.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외향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한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 같은 강요에 치여왔습니다. 심지어 알게 모르게 내성적인 성격은 부적응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죠. 취업 면접에서 면접관이 성격이 내성적이신가 봐요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건 웃기고도 슬픈 현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을 숨기려 하고 그런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늘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낯선 환경이나 처음 만나는 타인을 향한 불안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이를 어쩌나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요. 자신감마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정말 나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또는 어느 한쪽만을 우월한 것으로 보는 편협한 시선으로는 낯선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성격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도 없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낯선 것을 즐기고 재미있어하는 사람들, 호기심이 발동하는 즉시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신중한 사람들, 낯선 대상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의 매력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수줍음과 예민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속 깊은 배려심, 사려 깊음, 뒷심과 끈기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을 마냥 부적응자나 소심하고 답답한 사람으로 치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류의 손해일지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성향과 고유의 기질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진짜 불안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읊어보세요. 사람들마다 낯설음에 대한 반응도는 전부 다르며 이후에 보이는 행동 양식 또한 개인의 내적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이번엔 다음의 말을 힘주어 되뇌어 보세요. 낯선 것에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건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내 선택이야.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낯선 것을 싫어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어. 다른 사람의 일방적인 설명, 어설프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침에서 과감하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를 충분히 존중해 주세요. 두려움은 섬세함과 세심함과 어우러진 여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이타성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낯선 것을 낯설어 한다는 것, 타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아적인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만큼 상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말이 없고 조용하고 큰 목소리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약하고 줏대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 몰랑몰랑한 열매 속에, 고 새빨간 살 속에, 동글동글한 앵두 속에 돌보다 더 단단한 씨가 들어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 연하고 부드럽고 고운 쬐꼬만 알 속에 야무진 진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앵두, 이오덕. 뭔가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힘든 것 같은데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나요? 혹시 내 감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감정을 되찾으세요. 박쥐된 감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게 오늘 이 순간 당신이 꼭 해야 할 삶에 대한 의무입니다. 웃음과 울음이 마음껏 피어나는 감정의 자유시간을 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1시간, 그러니까 매일 7분 정도는 마음의 철벽 방어를 풀고 심금을 울릴 시간을 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지, 왜 힘들었는지, 그때 내 몸은 어땠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적어보세요.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주 잠깐 찰나에 스친 감정도 적어보세요. 머리가 아팠는지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같은 몸의 상태도요. 반대로 즐거웠거나 행복했던 순간도 적어보세요. 출근길 버스에 사람이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왔다 같은 것도 좋습니다. 어떤 기분이었나요? 그걸 적어보세요. 하루에 고작 7분으로 뭐가 되겠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걸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달라지는 게 있기는 한지 의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됩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감정이라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소중하게 돌봐 주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슬픔, 분노, 좌절, 질투 같은 감정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건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경험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여인숙, 잘랄루딘 루미. 당신에게 찾아온 감정이라는 손님을 잘 맞이해 주세요. 아무래도 싫은 사람, 그냥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싫은 이유, 그것도 이유 없이 싫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해석과 설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종의 인간 알레르기 반응으로 이 문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인간 알레르기라는 병명은 처음 들어본다고요? 이 말은 일본의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가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라는 책에서 한 말인데요. 바로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과도한 이물질로 인식하고 심리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증상을 인간 알레르기라고 명명한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한 개체를 놓고 보면 무엇이든 자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함과 동시에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작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것만큼 강력한 것이 또 그냥 이유 없이 좋은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이유 없이 좋은 것과 귀여움은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싫은 감정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귀여움에 매료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귀여운 것, 웃음이 풋 나오게 하는 것을 찾아 마음을 달래주는 겁니다. 작고 순수하고 귀여운 것들을 통해 당신의 동심을 조금이라도 확보했다면 거기가 바로 지친 마음이 쉴 수 있는 애착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싫은 것을 피해 도망치더라도 엄마 품처럼 쏙 들어가 숨을 곳이 필요한 법이지요. 인형, 담요 같은 원래 갖고 있던 애착 물건이 있다면 다시 잘 보이는 곳에 꺼내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게 하는 멋진 연예인 사진도 괜찮아요. 고양이 사진도 좋겠네요. 뾰족해지고 예민해진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만 있다면요. 대학 본관 앞 부앙 좌회전하던 철가방이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저런, 오토바이가 넘어질 뻔했다. 청년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막 벙글기 시작한 목련꽃을 찍는다. 아예 오토바이에서 내린다. 아래에서 찰칵, 옆에서 찰칵,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 찰칵찰칵. 백목련 사진을 급히 배달할 때가 있을 것이다. 부앙, 철가방이 정문 쪽으로 튀어나간다. 계란탕처럼 순한 봄날 이른 저녁이다.
봄날, 이 문제. 우리는 종종 한숨이 나오다 못해 어디 갇힌 듯 숨이 막히고 당최 어째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럴 때 무얼 할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남은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문제 밖으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일종의 유체이탈 기법이죠. 위에서 아래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내가 처한 상황과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최대한 몸의 껍질은 그대로 둔 채 정신만 빠져나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상태를 상상하는 겁니다. 2차원 상에서 개미가 커다란 돌멩이에 가로막혀 낑낑대고 있을 때 사람이 손으로 개미를 번쩍 들어 돌멩이를 가뿐히 뛰어넘도록 한다면 개미로선 좋으면서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2차원이 아닌 3차원을 살고 있고 4차원에도 도전하는 존재이며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도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고 더 멀리 더 높은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은 정말 유용한 삶의 기술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옳고 그름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맞는 길이라면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우직하게 계속 가면 됩니다. 만약 내게 맞는 길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한 번도 선택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라. 만일 그 길에 그대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만일 그 길에 그대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대는 기꺼이 그 길을 떠나야 하리라.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라. 돈 후안. 당신 자신의 길잡이는 부모도 상사도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어야 해요. 당신의 생각과 느낌이 아무리 보잘것없게 여겨져도 그것이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는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행하는 말을 따르십시오. 모든 중요한 일에 있어 당신의 마음만이 올바른 길잡이입니다. 마음이 행하는 바를 따르십시오. 칼릴 지브란. 365일 의욕 넘치게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몸과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 몸이 더는 말을 듣지 않고 우울함까지 덮쳐오는 상황입니다. 실타래를 푸는 열쇠는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루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일상의 평범하고 단순한 규칙을 미리미리 만들어둔 뒤 매일 충실하게 반복하면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존중의 습관이 되는 것이지요. 목욕하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어 내 다리를 편다. 호메로스의 시.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이 무슨 어린이 동요에 나올 법한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구절을 곱씹게 되더군요. 너무나도 단순 명료한 이것이 옛날 사람들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철학자 시라토리 하루히코는 책 니체와 함께 산책을 에서 수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산책과 명상, 기도를 하는 시간을 하루의 루틴으로 정해두고 매일 즐겼다고 말합니다. 창조적이고 위대한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매일 유지했던 단순한 일상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한없이 기대고 싶은 마음, 엄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무조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상대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어쩌면 사람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품고 있는 욕구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른이 되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면을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어 하는 거지요.
의존 욕구,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 채워지지 않은 사랑과 관심에 대한 갈망. 이 모든 배고픔을 우리는 평생에 걸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욕구와 자기 마음에 대해 더 이상 수치를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했던 부분, 결핍을 알아주게 된다면 그 자체가 당신이 이전보다 성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부끄럼 없이 나를 안아줄 수 있다면, 나의 부족하고 못난 부분까지 포근하게 품어줄 수 있다면 다 큰 거예요. 평소 교류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 곰살맞게 굴어 저를 당황시키더니 필요한 걸 얻어간 뒤에는 연락두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만났을 때 제가 반갑게 아는 척을 하니 냉랭하네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도대체 이런 얌체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당신과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인데 이해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욕심과 필요에 따라 호시탐탐 덤벼드는 하이에나를 무시하거나 피해버리지 않으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반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반응의 강도를 줄여가야 합니다. 하이에나들로 판명이 났다면 내 삶의 영역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시의 전략이 최선의 방책이란 점도 스스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먼저 가서 아는 척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인류를 향한 존중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당신의 주의가 한산해지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인격과 소중한 자원을 훔쳐가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올곧게 나아가세요. 균형이란 건 자전거를 탈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필요하지요.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간관계는 당연히 힘이 드는 법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완벽한 성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내적으로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전히 자기 돌봄과 성찰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되 현실에 맞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완전 무결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말이지요.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속성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속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타인을 사람이 아닌 자기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이자 물질로 보는 비인격적, 비인간적 속성은 이기심과 구별되어야 한다. 2. 타인과의 관계는 이기심 그 이상의 목적들로 이루어진다. 3. 인간은 사랑과 나눔 그 자체를 바라는 존재다. 당신의 친구가 말 그대로 고의를 갖고 당신을 도구로 취급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고받음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한쪽 저울만 오랫동안 기울어진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이 삐거덕 고장이 난 것인지도 모르지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일이 없어요. 관심이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 향해 있으니까요. 잠시 친구에 대한 서운함은 걷어내고 당신 자신의 내적 필요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고독은 내게 있어 은혜의 불빛이다. 나는 내 방문을 닫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음을 느낀다. 고독의 축복. 페터 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자책합니다. 일단 우리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를 동일시하는 데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동일시에서 벗어나 지나친 자책 없이 담백하게 나는 게으름이 싫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게으른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지런한 속성을 가졌습니다. 부지런함의 가치를 알고 열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에 자책하는 것이지요. 정말 게으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쉴까?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열심히 궁리했으면 했지. 자기가 왜 게으를까 자아 비판을 하거나 죄책감 따위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부지런하고 계획성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게으른 것을 괴로워한다는 사실을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게으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뭐든 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지요. 쉼 그 자체는 인간의 행위에 속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1. 그 일을 시작하기에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충분한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2. 과연 지금 시작해도 되는지 내적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것은 아닐까? 마음 편하게 자유자재로 쉼을 누리는 어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항상 날갯짓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더 멀리, 더 높게 날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기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나이에 꿈이 없어 어쩌냐 라는 이 자주 섞인 질문에 등장하는 나이는 실제로 특정 연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대를 지나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들을 때도 많습니다. 또 이제 막 자신만의 영역을 발굴하고 온 힘을 다해 매진하기 시작하는 30대에게서 듣기도 하고 결혼을 하고 꽤 안정된 삶을 꾸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서도 자주 듣곤 합니다. 물론 인생 후반으로 넘어가는 이들의 하소연이 되기도 하지요. 즉, 실제 나이와는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동안 누구나 언제든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꿈이 필요한데 없는 거라면 당연히 정상이 아니겠지요. 윤동주 시인의 시를 봐주세요.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산골의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무얼 먹고 사나, 윤동주. 당신은 무얼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고요. 안타깝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 저마다의 몫으로 남습니다. 운이 좋아서 해결사를 알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당장이라도 찾아 나서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해결사조차도 비슷한 상황에 뭉뚱그려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답변만 줄 뿐 오롯이 나 하나만을 위한 해답을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자신의 문제에 완벽한 답을 줄 수 있는 해결사는 자기 외부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가 답을 건네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 아니다라는 최종 결정을 하는 주체는 또다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내가 살아내야 할 내 인생이니까요. 목표로 정한 곳이 행복이라면 누가 대신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내 발로 뚜벅뚜벅 가야 합니다. 자신만이 가장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을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답답한 현실 조건만 들여다보지 말고 고독하더라도 자신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야
당신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갈망에 대해 무지합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서야 시간이란 것도 그 필요와 의미를 갖는 법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감정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로워하는 겁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 걸으세요. 마음의 혼돈은 가장 단순한 동작의 반복을 통해 진정되곤 합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설거지나 걸레질 같은 반복적인 행동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지요. 현실에서 가장 무능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생각하기와 걷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산책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기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목적 없이 걷기만큼 부작용이 거의 없고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에 적격인 게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답답할 때도 걷게 되면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순전히 마음 내키는 대로 걸으면 됩니다. 멈추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도 좋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 윤동주. 지금까지 선생님, 항우울제 대신 시를 처방해 주세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온전한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몸과 마음, 이 둘뿐이 아닌가 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들이죠. 인간의 몸과 마음은 한 사람의 땅과 하늘이며 들숨과 날숨이며 빛과 그림자입니다. 하나로 붙어있는 몸과 마음은 당연히 서로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과거 산업화 이전의 시대가 몸이 괴로워서 마음까지 괴로워지는 시대였다면 요즘은 마음이 괴로워서 몸까지 괴로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정신과 관련한 온갖 약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약으로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책은 시를 처방전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실제로 시와 문학에는 알약보다 위대한 치료의 힘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 받는 것도 사람, 치유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상처를 받는 것은 나 자신이고 치유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내가 허락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한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나 스스로가 치유를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내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 삶의 주인인 동시에 종이며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고 질병의 근원인 동시에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도교에서 자신의 참된 마음을 보는 견성이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참 마음을 보는 순간, 참 마음을 만나는 순간, 삶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풀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참 마음 또는 참된 본성이 태평양 깊은 곳 어딘가에 묻혀있는 진주와 같아서 찾아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이죠. 인간 심리의 95%는 무의식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바다의 빙산은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이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98%는 보이지 않는 물속에 수면 아래에 잠겨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보기도 어렵고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는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인류 전체가 서로의 98%를 모르는 채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치고받고 싸우며 살다 가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무지와 무명 속에 살다 갑니다. 무명은 박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적에 들은 6.25 전쟁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밤중에 산중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한참 총격전을 하다 보니 서로 총알도 다 떨어져서 대검을 총끝에 장착하고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고 아군과 적군이 온통 섞여 있으니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밤새 싸웠다고 합니다. 그때 국군은 머리를 약간 길렀고 인민군은 삭발을 했기에 머리를 만져보고 삭발한 사람이면 적으로 인지하고 싸움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싸워서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급박한 판국에 어느 세월에 머리를 만져보고 싸움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전투에서는 같은 편끼리도 서로 죽인 일이 있었으리라 추측합니다. 인생도 꼭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보이는 것 하나 없는 캄캄한 밤중에 누가 누군지도 모른 채 죽느냐 죽이느냐 사생결단을 하는 것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막할까요? 그때 요즘 미군 특수부대원처럼 렌즈가 3개나 달린 야간 투시경을 쓴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피와 식별이 가능하고 전체 형세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실상이 보이고 실상이 보이면 진실을 알게 되며 진실을 알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눈에 보이는 몸조차 잘 돌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은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마땅히 돌봐야 하는 내 마음을 돌보지 않은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마음을 돌보고 가꾸고 키우는 법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8월 20일에 서울교대에서 하는 감정해부 수업 특강에 오셔서 자기 마음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배우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일주일 전인 8월 1일에 제가 올린 감정해부 수업 영상을 보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